서준과 지현은 이삿짐을 포장하는 8년 된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다. 햇살이 창을 비집고 들어왔지만 공기 중에는 먼지와 함께 희미한 아쉬움이 감돌았다. 서준은 큼지막한 박스를 테이프로 봉하며 지연에게 말했다. 이젠 정말 끝이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지연은 웃으며 그의 등에 기대었다. 응, 이제 새 집,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공간. 당신이 직접 디자인한 집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기대가 가득했다. 서준은 건축가로서 성공했고 이 새 집은 그들의 헌신과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들의 새 집은 도시 외곽의 언덕에 자리 잡은 단독 주택이었다. 서준이 직접 설계한 만큼 지연은 집의 모든 면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다. 넓은 거실, 채광 좋은 서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2층 침실. 완벽했다. 며칠 후 서준은 최종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지연에게 마지막 확인을 부탁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도면을 훑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2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 멈췄다. 어? 이 방은 뭐예요, 서준 씨? 도면상에는 창고 기술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서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내 건축 도구들이나 오래된 자료들 보관할 공간이 필요해서 당신 작업실이 따로 있으니까 내 은밀한 창고가 하나쯤 있어야지. 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지연은 그의 눈빛에서 일순간 복잡 미묘한 감정을 읽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서준의 모든 것을 믿었고 그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했다. 알았어요. 대신 당신 창고에 내 겨울 코트나 박아 놓지는 마요. 지연은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의혹을 덮었다. 그녀의 신뢰는 너무나 확고해서 그 작은 방에 대한 질문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사 전 마지막 주, 지현은 서재에 앉아 원고를 교정하고 있었다. 서준은 외출 중이었다. 문득 서준의 작업실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연은 어쩌다 눈이 마주친 서랍 속에서 낡은 지갑과 함께 접혀진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았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사진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서준과 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10살 내외로 보였고 까만 머리에 커다란 눈을 가진 생기 넘치는 아이였다. 지연은 소녀의 얼굴이 낯설었지만 이내 생각했다. 서준 씨 어릴 적 사진인가? 아니면 친척 동생? 아님 돌아가신 어머니? 서준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늘 사진을 보면 황급히 숨겼기에 지연은 그것이 그의 어머니일 거라고 짐작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는 다시 원고 교정에 집중했다. 그 사진은 지연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겼다. Seed One 노이소이 심어진 순간이었다. 며칠 뒤 서준은 가구점 방문을 제안했다. 우리 집 침대 매트리스는 꼭 같이 골라야지. 당신 허리는 소중하니까. 가구점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침대 매트리스 구역을 지나 곧장 아동 가구 코너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짙은 파란색의 튼튼한 원목 책상과 마치 밤하늘을 담은 듯한 작은 별 모양의 스탠드 조명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이거 어때? 지현, 디자인이 꽤 독특하지? 작업실에 하나 놓으면 예술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 서준이 말했다. 지연은 의아했다. 별 모양 스탠드요? 당신 작업실에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당신은 늘 모던한 디자인만 좋아했잖아요.
서준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가끔은 이런 것도 분위기 전환에 좋아. 그리고 책상은 튼튼해서 내 작업 자료들을 올려놓기 좋을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지. 지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하는 일이니까. 그녀는 서준의 모든 선택이 합리적일 거라고 믿었다. 그들이 결혼한 8년 동안 서준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sit, to, 수추, 다올라 룬가 심겼지만 물을 주지 못했다. 가구 배송일에 지현은 서재에 틀어박혀 마감 기한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가구들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서준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며칠 후 그들은 드디어 새 집으로 들어섰다. 새 집은 햇살, 나무 냄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서준 씨, 정말 완벽해. 이 집은 사랑 그 자체야. 서준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이 좋아해줘서 다행이야.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둡고 깊은 그림자를 머금고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짐 정리 중에 지연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을 떠올렸다. 아, 서준 씨의 창고. 잠깐 들여다볼까? 그녀는 궁금했다. 도대체 그의 은밀한 자료들은 어떤 모습일까? 복도 끝은 상대적으로 어두웠다. 서준은 그 방의 문을 다른 방들과 다르게 평범하고 밋밋한 흰색으로 칠해 놓았다. 마치 그 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 같았다. 지연은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곳은 창고, 기술실이 아니었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가득했다. 은은한 아이보리색 벽지, 푹신한 양털 러그, 그리고 그녀가 가구점에서 보았던 바로 그 짙은 파란색 원목 책상과 별 모양 스탠드가 창가에 놓여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 한가운데에 놓인 싱글 침대였다. 새하얀 리넨 시트 위에는 귀여운 토끼 인형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서랍장과 벽걸이 선반이 있었다. 선반 위에는 몇 권의 그림책과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공간처럼, 누군가를 위한 침실처럼. 지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의문 부호로 폭발했다. 서준의 은밀한 창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서준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이 방은 완벽하게 꾸며진 새 집의 두 번째 침실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녀의 전신을 휩쓸었다. 그녀가 이 방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8년 결혼 생활 동안 숨겨온 또 다른 삶의 증거 같았다. 지연은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왜? 라는 질문 하나로 가득 찼다. 창고, 기술실, 완벽하게 정돈된 저 방은 누가 보더라도 어린아이 또는 10대를 위한 공간이었다. 서준은 왜 이 방을 숨겼을까?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간 서준은 주말마다 종종 혼자 외출했다. 그는 거래처 미팅이 길어질 것 같다거나 집 설계 때문에 건축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연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성공적인 건축가였고
그만큼 바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 서준의 행동은 미심쩍은 위장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준은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평온하고 성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자가 그녀 모르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애썼다. 웃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서준에게 오늘 일정에 대해 물었다. 오늘 오후에 일이 좀 있는데 당신은? 서준이 물었다. 나도 원고 교정할 게 많아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 같아. 점심은 간단하게 혼자 해결할게요.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서준은 지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짙은 갈색 코트 주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더 불룩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부피가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서준이 집을 나선 후 지연은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전에 보았던 그의 컴퓨터를 조심스럽게 켰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손이 떨렸지만 이 의혹을 풀지 못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컴퓨터 안에는 건축 도면과 업무 관련 문서들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했다. 스팸 메일을 제외하고는 깨끗했다. 그녀가 실망하려던 찰나 그녀는 최근 전송된 이메일 목록에서 평소 서준이 사용하지 않던 낯선 주소를 발견했다. 은준의 희망 스튜디오. 그녀는 메일을 열어보았다. 내용은 간결했다. 이번 달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은주가 그린 그림이 또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는 활짝 웃는 서준의 사진이 아닌 푸른색 원목 책상 위에서 붓을 들고 있는 한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서준이 숨겼던 낡은 사진 속의 소녀와 닮아 있었다. 지연의 손이 마우스에서 미끄러졌다. 후원금, 은주, 그녀의 머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부? 아니면 그들의 숨겨진 아이? 그녀는 은준의 희망 스튜디오를 인터넷에 검색했다. 그것은 지적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시설이었다. 그녀는 서준이 비밀리에 자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서준 씨는 착한 사람이야. 그는 비밀리에 선행을 베풀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만약 아이가 단순히 후원 대상이라면 왜 그는 새 집 안에 그 아이를 위한 침실을 만들어야 했을까? 후원과 실제 방을 만드는 행위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다. 침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기억과 소속감의 공간이었다. 지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그의 재정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온라인 뱅킹 기록, 매달 서준은 은준의 희망 스튜디오 외에도 한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었다. 수취인은 최민영, 지연은 그 이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새 집을 짓는 동안 서준이 익힌 최민영에게 보낸 금액이 보통의 후원금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송금 내역, 바로 아래에 그녀가 본 파란색 책상과 침구류를 구입한 내역서가 함께 있었다. 마치 한 명의 대상에게 돈과 물건을 동시에 바치는 듯한 구조였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최민영은 그 아이의 엄마다. 서준은 과거에 어떤 관계를 맺었거나 아니면 은주가 바로 서준의 숨겨진 아이일 것이다. 그 아이는 어떤 이유로 지연과 함께 살 수 없지만 서준은 새 집에서조차 아이를 잊지 못하고 아이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연의 손이 떨리면서 키보드를 쳤다.
최민영의 전화번호를 찾으려 했지만 서준의 연락처에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컴퓨터를 끄고 서재를 나왔다. 이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연은 왠지 모르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 내내 고개를 숙이고 짧게 대답했다. 서준은 그녀가 피곤한 줄 알고 집 정리 때문에 많이 힘들지? 오늘은 일찍 쉬어.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지연에게는 더욱 비수처럼 꽂혔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는 연기하고 있는 거야. 밤 11시 서준은 씻고 침대에 누웠다. 지연은 일부러 잠이 오지 않는 척하며 뒤척였다. 잠시 후 서준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겉옷을 걸치고는 2층 복도 끝에 있는 그 방으로 향했다. 지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그의 움직임을 엿봤다. 서준은 방 문을 닫고 불을 켰다. 그녀는 그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머무르는 것 같았다. 지연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복도로 살금살금 나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아주 희미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잠시 후 그녀는 서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고 속삭이듯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목소리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야, 아빠가. 이 집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아빠. 그 단어가 지연의 귓속을 강타했다. 지연은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숨겨진 아이 은주. 모든 의혹이 명백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다. 8년의 신뢰가 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지연은 침실로 돌아왔을 때 온몸의 힘이 다 빠진 듯했다. 그녀는 서준이 잠든 침대 옆에 앉아 차갑게 식은 몸으로 새벽을 맞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들었던 아빠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되뇌었다. 왜? 언제부터?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 8년은 무엇이었나?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서준의 완벽한 기만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지현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준은 걱정하며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는데 어제 무리했나봐. 오늘은 푹 쉬어. 서준이 출근한 후 지연은 침대에서 나와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눈물을 흘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만 했다. 첫 번째 목표는 최민영기였다. 그녀는 송금 기록에 적힌 서준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금융거래소의 시스템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간신히 확보했다. 최민영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요양병원? 왜 은주와 최민영은 요양병원에 있는 걸까? 지연의 머릿속은 아이를 숨기기 위해 요양병원에 감금했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미쳤다. 그녀는 곧바로 차를 몰아 경기도로 향했다. 지연은 요양병원에 도착해 불안한 마음으로 방문자 명부를 작성했다. 은주라는 이름을 대고 최민영 간호사를 찾았다. 접수원은 최민영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했고 은주 환자는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현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접수원이 알려준 4층 4라운드 2호로 향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누워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가 침대 시트에 희미하게 펼쳐져 있었다. 소녀는 꼼짝하지 않았다. 소녀의 주변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미술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소녀의 손에는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기계 소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연은 그때서야 이 방이 일반적인 요양실이 아니라 중환자실과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은 소녀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창밖의 햇빛이 소녀의 얼굴에 닿았을 때 지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소녀는 놀라울 정도로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자리에서 멈춰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지현은 소녀가 식물인간 상태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현은 전에 서준의 지갑에서 보았던 낡은 사진 속에 그 소녀를 떠올렸다. 그 환한 웃음이 지금 이 창백하고 고요한 얼굴과 겹쳐졌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주야, 네가 서준 씨 딸이니? 그녀의 질문에 소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최민영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지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보호자가 아닌데. 지연은 얼른 일어나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이라고 합니다. 서준 씨의 배우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가 서준 씨의 아이인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이런 상태에 있는 건가요? 최민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지연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사모님. 서준 씨가 이 사실을 숨기셨을 줄은 알았지만 그들은 복도 끝에 작은 상담실로 향했다. 최민영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주는 서준 씨의 친딸이 아닙니다. 은주는 서준 씨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지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교통사고? 서준 씨가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서준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 네, 10년 전 서준 씨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밤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은주는 당시 12살이었고 집 근처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준 씨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은주는 뇌 손상으로 인해 그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숨겨진 아이가 아니라 숨겨진 죄와 비극이었다. 서준 씨는 짧은 기간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부모님은 서준 씨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서준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주를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은주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주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은주를 돌보는 유일한 존재가 되겠다고요. 송금대역에 있던 최민영은 바로 은주를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은주의 어머니입니다. 서준 씨는 은주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의욕과 질투는 한순간에 수치심과 연민으로 변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죄책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새 집의 그 방은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민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 씨는 매년 은주의 생일마다 찾아와서 은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새 집을 짓고 있어. 넌 그 집에서 제일 예쁜 방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서준 씨의 속죄 방식이었죠. 현실에서 은주가 돌아올 수 없으니 공간이라도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겁니다. 사모님 몰래 방을 만든 이유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사모님께 짐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낡은 사진 속의 소녀는 사고 전의 은주였고, 별 모양 스탠드는 서준이 은주에게 주고 싶었던 꿈이었다. 그리고 그 방은 서준이 속죄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은주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가상의 안식처였던 것이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4호 2호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있는 은주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뿐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은밀한 창고가 사실은 그 가장 순수한 속죄의 방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진실이 그들의 관계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지연은 이제 그 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지연은 요양병원을 나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도로를 운전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서준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지금의 감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서준이 혼자 감당해온 10년의 고통과 죄책감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왜 그는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하는 서운함이 그녀를 찔렀다.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 했는데 그녀는 남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비밀을 간직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서준은 지연에게 다가왔다.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연은 그 다정함 속에 숨겨진 죄책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서준 씨, 나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요? 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글쎄, 당신이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지현은 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 은주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최민영 간호사님도 만났어요. 침묵. 거실의 공기는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마치 거대한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서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8년 동안 지연이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부서진 목소리였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이 우리 몰래 집안에 그 아이의 방을 만들었잖아요. 당신이 매일 밤 거기에 가서 아빠라고 속삭였잖아요.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아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은 당신의 깨끗한 삶의 짐이 될까봐, 내가 어떤 놈인지 당신이 알게 되면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 내가 당신의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부부잖아요. 당신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어야죠.
8년 동안 당신은 이 거대한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한테는 벌이었어. 매일매일 숨 쉬는 것조차 은주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어. 행복해하는 내 모습이 은주에게 너무 미안해서. 서준은 지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무의식 중에 손을 뒤로 뺐다. 그 작은 거절의 몸짓이 서준에게는 칼처럼 박혔다. 그럼 그 방은 뭐예요? 지현이 물었다. 그 방이 당신의 속죄인 거죠? 은주가 돌아올 수 없는 집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당신이 고통받는 거죠. 서준은 흐느끼며 말했다. 맞아, 그 방은 은주가 누렸어야 할 공간이야. 그리고 동시에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야.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완벽한 행복 속에서 나는 가끔 나 자신이 너무 역겨웠어. 나는 살인자인데 어떻게 당신의 남편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은주를 추억하고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벌해야만 했어. 그래야 내가 당신 옆에 머물 자격이 있는 것 같았어. 지연은 그가 겪었을 심연의 고통을 깨달았다. 서준은 스스로를 묶어두는 사슬을 만들고 그 사슬을 은주의 방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며칠 동안 그들의 집은 냉랭한 침묵 속에 잠겼다. 지연은 서재에서 잠을 잤고 서준은 복도 끝의 방에 가지 않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의 물리적인 거리는 그들의 감정적인 거리를 반영했다. 지현은 은주의 방에 다시 가보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토끼 인형을 품에 안았다. 이 방은 더 이상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파괴된 순수함의 무덤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죄책감을 이해했지만 그가 그녀를 믿지 않고 혼자 이 짐을 짊어진 것에 대한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녀는 서랍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지만 맨 아래 서랍 속에서 낡고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지현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서준의 글씨체였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 대신 결혼 전에 서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충격적이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의 모든 재산은 은주, 최민영 보호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단 지연이 생활할 수 있는 집과 최소한의 자금은 제외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현은 이 모든 사실을 몰라야 한다. 그녀는 이 짐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 지현의 손이 떨렸다. 서준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삶 전체를 은주에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연과의 결혼을 그의 죄책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지연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유언장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은 이미 은주에게 빚지고 있었다. 그 빚은 사랑보다 더 무겁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었다. 지연은 깨달았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이지 그녀의 상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서준의 짐을 함께 짊어질 준비를 해야 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의미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잠에서 깨어 서재를 나섰다. 그녀는 소파에서 잠든 서준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어제 발견한 유언장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고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에 서준은 움찔했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
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서준이 잠에서 깨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지연의 눈을 피했다. 나 오늘 은주 보러 갈 거야. 서준이 간신히 말했다. 당신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 집에 있어도 돼. 지연은 된장찌개를 서준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도 같이 갈게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놀라움과 의문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다. 지현아, 당신이 왜?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서준 씨. 당신의 고통은 내 고통이라고 말했잖아요. 당신이 10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죠. 은주는 당신의 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부부의 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연아. 그들은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더 이상 서먹함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존중하는 공간이 되었다. 사롱 2호실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여전히 고요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서준은 은주의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동화책을 읽어주려 했지만 목이 메어 첫 단어를 떼지 못했다. 지현은 침대 반대편에 앉아 서준 대신 동화책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극 였다.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방 안을 채웠고 서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서준을 보지 않고 은주에게 집중하며 계속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젠 분노도 질투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서준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읽어주니 은주가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아. 최민영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연이 서준과 함께 온 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오셨군요. 은주가 요 며칠 좀 불안정했는데 오늘따라 맥박이 평소보다 안정적이네요. 최 간호사가 은주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은주가 듣고 있는 건가요? 네, 사모님.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 환자도 청각은 가장 오래 살아남는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서준 씨가 매번 올 때마다 은주는 미세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서준과 함께 요양병원의 모든 기록을 검토했다. 그녀는 서준이 은주에게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았는지 직접 확인했다. 서준은 자신의 건축가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대신 모든 여가 시간과 수입을 은주에게 쏟아부었다. 지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서준은 은주의 병원비를 모두 감당하기 위해 새 집의 설계 도면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제안하고 자신의 작업실을 가장 구석진 곳에 배치했으며 심지어 결혼 반지를 팔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아동 가구에 돈을 썼던 이유는 그 방만이 유일한 사치였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서준에게 유언장을 돌려주었다. 이거 당신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서준은 유언장을 보고 당황하며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봤구나. 미안해. 내가 당신 몰래.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지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내가 알았을 때의 고통보다 내가 당신의 죄책감을 짊어질까봐 더 두려워했던 거죠. 당신은 나를 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지연은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유언장을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서준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함께 짐을 짊어질 거예요.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그 빚,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갚을 거예요. 서준은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지현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10년 동안 억눌렸던 고통과 해방감이 뒤섞인 절규였다. 당신은 내게 너무 과분해, 지현아. 서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해요. 지현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 당신이 우리 집에서 만든 그 방이요. 이제 그 방을 은주의 방으로만 남겨두면 안 돼요. 그 방은 당신의 죄책감의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속죄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지연의 말에는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지연과 서준은 은주의 방 앞에 섰다. 서준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지연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문을 열어요, 서준 씨. 이제 이 방에 숨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이 방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공간이에요.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여전히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새로 칠한 벽, 아동용 가구, 그리고 창문 옆에 별 모양 스탠드. 모든 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과 동떨어진 순수하고 비극적인 꿈의 공간이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시트를 만졌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 방에 현재를 불어넣어야 해요. 서준은 지연의 확고한 모습에 힘을 얻었다. 어떻게 변형시켜야 할까? 우선 당신이 만든 가상의 은주를 위한 공간을 현실의 은주를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해요. 그리고 남은 한쪽 공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요. 첫 번째 변화. 공간의 재정에 그들은 며칠 동안 함께 그 방을 정리했다. 아이의 침대, 철거 및 기록 보관. 아동용 침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은주의 요양병원 기록, 사진 사고 전후 모두 포함, 그리고 그녀에게 선물할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세련된 수납장을 놓았다. 서준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은주의 기록을 정리했다. 지현은 은주의 어머니와 연락하여 은주가 사고 전 좋아했던 동화책과 미술 도구들을 가져와 방 한쪽에 전시했다. 벽면 재정비. 지현은 서준이 벽에 그려넣은 희미한 별자리를 지우는 대신 그 위에 새로운 별자리를 덧그렸다. 그것은 은주의 생일 별자리이자 그들 부부의 결혼 기념일 별자리였다. 과거의 꿈과 현재의 희망을 연결하는 상징이었다. 두 번째 변화. 서준의 작업실 겸 명상 공간 방의 절반은 서준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바뀌었다. 작업대와 스케치. 서준은 그 방에 작은 작업대와 건축 도면 스케치북을 가져다 놓았다. 이전까지 그는 집안의 다른 곳에서 작업했지만 이제 이 방은 그의 가장 솔직한 작업실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방을 벌을 받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방에서 그는 은주를 위한 건축물이 아닌 지연과의 새로운 삶을 위한 건축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명상의자, 창문 옆, 별 모양, 스탠드가 있던 자리에 편안한 명상의자를 놓았다. 별 모양 스탠드는 요양병원에 있는 은주의 방에 옮겨달라고 최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이제 서준은 고통 속에서 아빠를 외치는 대신 이곳에 앉아
지연과의 미래와 은주의 평안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변화, 공동의 의식 지연은 서준에게 제안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오전에 이 방에 와서 시간을 보내요. 은주에게 책을 읽어주고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나는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할게요. 은주에게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서준은 감동했다. 좋아, 지연아. 이제 이 방은 우리만의 약속의 방이 되겠네.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매주 토요일 아침을 은주의 방에서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비극적인 비밀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서준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기는 남자가 아니었고, 지연은 남편의 가장 깊은 고통까지 품을 줄 아는 아내가 되었다. 몇 주 후 그들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다. 은주의 옆에 앉아 지현은 여전히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준은 은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은주야, 아빠가 이제 정말 예쁜 집을 짓고 있어. 너랑 엄마, 은주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햇볕 잘 드는 집이야.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그 순간 기계 소리에 의존하고 있던 은주의 손가락이 지연이 잡고 있는 동화책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것은 10년 동안 꼼짝하지 않던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최민영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준 씨, 은주가 반응했어요. 저렇게 확실하게 반응한 건 처음이에요. 서준과 지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다. 지연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 씨, 우리는 해낼 거예요. 은주가 우리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집안에 있던 비밀의 방은 이제 치유의 공간이 되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죄책감과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나 희생과 속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은주의 미세한 반응은 서준과 지연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희망은 고통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들은 약속의 방에서의 토요일 아침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고 요양병원 방문 횟수도 늘렸다. 지현은 은주에게 단순히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새로 산 꽃병, 서준이 건축 현장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심지어 지연이 새로 쓴 원고의 내용까지. 그녀는 은주에게 세상의 삶을 끊임없이 전달하려 했다. 은주야, 내 오빠, 서준가 말이야. 요새 웃음이 많이 늘었어. 이제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나한테 다 털어놓거든. 정말 다행이지? 내 덕분이야. 지연은 그렇게 속삭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건축가로서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은주를 향한 속죄와 지연에 대한 사랑을 동력 삼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건축 재능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계획했다. 어느 날 지연은 서재에서 서준의 오래된 파일을 정리하다가 10년 전 사고 당시의 경찰 조사 기록과 병원 기록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동안 서준의 아픈 과거를 존중하며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기록에는 서준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은주가 사고를 당한 후 그의 부모가 보인 극도의 반응이 담겨 있었다. 서준의 부모는 서준이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주를 돌보는데 전념하는 것을
집안의 수치로 여겼고 결국 그를 집에서 내쫓았으며 은주와 서준의 관계를 절연 수준으로 규정했다. 서준이 은주를 동생이 아닌 딸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벌했던 것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통과 죄책감의 무거운 짐이 낳은 극단적인 자기 처벌 방식이었음을 지연은 깨달았다. 이때 기록 속에서 지연의 눈길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었다. 사고 직후 은주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은주의 어머니인 최민영은 극심한 충격 속에서도 서준에게 소리쳤다. 내 딸을 살려내. 네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나 며칠 후 서준이 구속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을 때 최민영은 울면서 서준에게 말했다. 우리 은주에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은주에게 아빠 목소리가 그리울 거예요. 서준 씨, 당신이 은주 곁을 지켜줄 수 있나요? 이것은 지연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달랐다. 최 간호사는 서준이 스스로 아빠가 되기를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은주의 어머니가 먼저 서준에게 은주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민영의 부탁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용서이자 동시에 가장 잔혹한 형태의 속죄 요구였다. 최민영은 서준에게 은주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서준이 남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은주를 보살피도록 운명지었던 것이다. 서준은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보였을 것이다. 지연은 곧바로 최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님, 제가 10년 전 경찰 기록을 보았습니다. 은주 어머니가 서준 씨에게 은주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다고요. 왜 제게 이 사실을 숨기셨나요? 최민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 서준 씨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조차. 왜냐하면 서준 씨는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은주 어머니는 비극 속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고 서준 씨에게 평생의 책임을 지우려 했습니다. 서준 씨는 그 부탁을 자신의 속죄 의무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까봐 모든 것을 자신의 선택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이용당했다니요? 지연은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 씨는 나의 모든 재산은 은주에게 라는 유언장을 쓸 정도로 스스로를 은주에게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어머니는 최근 몇 년간 서준 씨에게 연락을 끊고 병원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준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준 씨는 그것을 알지만 은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은주와 은주, 어머니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서재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남편은 단순히 죄책감을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비극적인 운명과 또 다른 피해자, 은주 어머니의 슬픔이 얽힌 거대한 감정적 덫에 갇혀 있었다. 두 번째 침실은 서준의 죄책감의 감옥인 동시에 그가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그녀는 서준을 도와 이 덫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했다. 이것이 지연이 남편의 가장 큰 짐을 덜어주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이혼 대신 남편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해야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서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이 스스로의 힘으로 은주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트위스트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지연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서준이 최민영과 은주에게 묶여있는 이 감정적 덫에서 벗어나게 해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가 진정으로 평화를 얻으려면 죄책감에 의존한 의무가 아닌 순수한 선택으로 은주를 돌보아야 했다. 지연은 은주 어머니 최민영 간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요양병원이 아닌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지연은 최민영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준의 고통, 그들의 결혼 생활, 그리고 서준이 만든 두 번째 침실의 의미까지. 간호사님,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서준 씨는 당신의 부탁을 자신의 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은주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서준 씨는 은주를 사랑하지만 당신의 의존과 침묵은 서준 씨를 더 깊은 죄책감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민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알아요, 사모님. 저도 서준 씨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은주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서준 씨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준 씨에게 아빠가 되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게 서준 씨에게 평생 짐이 될 줄은 알았지만 그 짐을 덜어줄 용기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최민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제가 그 짐을 함께 덜어드릴게요. 간호사님도 은주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은주를 향한 서준 씨의 책임은 의무가 아니라 연민으로 남아야 합니다. 지연의 트위스트, The Ultimate Sacrifice. 지연은 최민영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간호사님, 서준 씨는 현재 요양병원을 위해 건축 기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난 후 서준 씨는 은주와 당신을 돌보는 책임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부부가 공식적으로 은주의 법적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최민영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법적 후견인이요? 사모님이 직접? 네. 서준 씨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은주의 어머니인 당신과 법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평생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서준 씨를 묶어두는 마지막 사슬입니다. 우리가 법적 후견인이 됨으로써 서준 씨는 죄책감 없이 은주의 건강과 미래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님은 은주의 어머니로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준 씨에게 평생 빚진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은주를 돌볼 테니 간호사님은 당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이것은 지연의 가장 큰 희생이자 서준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증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은주의 존재와 복잡한 법적 관계를 끌어들이는 위험을 감수했다. 최민영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모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서준 씨에게 평생의 짐을 지운 사람인데요. 아니요. 간호사님은 10년 동안 은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서준 씨가 스스로 죄책감에서 벗어나 부담 없이 은주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나의 트위스트입니다. 지연은 서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할 것을 최민영에게 부탁했다. 최민영은 서준이 자신에게 졌던 모든 짐을 지연이 대신 짊어지려는 그 거대한 용기에 감동하여 지연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다. 지연은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후견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준은 지연이 갑자기 법률 서적을 읽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그녀가 웃으며 건축 계약서 공부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호해야죠. 라고 말하자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지연은 그들의 집, 약속의 방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그녀는 방 한쪽에 은주를 위한 미술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은주가 사고 전 가장 좋아했다는 해바라기 밭 그림이었다. 그녀는 이 그림을 완성한 후 요양병원에 기증할 생각이었다.
이 변화를 통해 지연은 서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나는 당신의 죄책감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창조하고 있다. 며칠 후 서준은 지연에게 새로운 건축 도면을 보여주었다. 지연아, 봐. 이거 내가 은준의 요양병원에 기부할 희망의 정원. 이야. 은주가 누워서도 햇볕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어. 난 더 이상 도피하지 않고 내 재능으로 은주에게 속죄하고 싶어. 당신 덕분이야. 지연은 서준의 얼굴에서 10년 동안 사라졌던 진정한 건축가의 빛을 보았다. 그는 이제 죄책감의 짐이 아닌 창조적 희망의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것이다. 서준은 희망의 정원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속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건축 철학을 재정립하는 듯 보였다. 지연은 서준이 활력을 되찾는 모습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한편 지연은 변호사와 조용히 법적 후견인 절차를 진행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최민영은 지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최민영은 서준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요양병원을 떠나 먼 곳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이제 은주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별은 서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마지막 단절이었다. 최민영이 떠나기로 한 날, 서준과 지현은 요양병원을 찾았다. 서준 씨, 지현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최민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은주의 곁을 지키는 일은 이제 두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서준은 당황했다. 떠나신다고요? 민영 씨, 은주 곁에는 누가? 이제 은주는 법적으로 두 분이 돌보게 될 것입니다. 최민영은 지연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준은 이해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서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준 씨, 최 간호사님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진행했어요. 우리 부부가 은주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어요. 서준은 지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현아, 당신이 왜?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을 해방시켜주고 싶었어요, 서준 씨.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은 최 간호사님의 부탁 때문에 은주에게 묶여 있었어요. 당신의 속죄가 의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은주를 돌볼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책임은 당신의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제 당신은 죄책감 없이 부담 없이 은주에게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서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그는 흐느끼며 지연의 허리를 안았다. 그의 눈물은 감격과 해방감,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지현아, 당신은 정말 너...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최민영은 마지막으로 은주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은주야, 엄마는 이제 떠나지만 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와 너를 깊이 사랑하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단다. 행복해야 해. 최민영이 병실을 나섰고 서준은 은주의 침대 곁으로 기어갔다. 그는 은주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은주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이제야 비로소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생긴 것 같아. 지현은 병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준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았고 그의 사랑은 조건 없는 헌신으로 승화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서준은 지연을 약속의 방으로 데려갔다.
방 한쪽에는 지연이 그린 해바라기 밭 그림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그림, 당신이 그린 거였구나. 서준이 말했다. 은주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연이 대답했다. 서준은 지연을 마주 보았다. 이 방은 정말 완벽한 공간이 되었어. 이제 나에게 이곳은 도피처가 아니야. 당신과 내가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을 공유하고 가장 아픈 상처를 치유한 성소, 생수호가 되었어. 그는 방의 중앙 명상의자 옆에 앉았다. 내게 가장 큰 속죄는 은주를 향한 나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행복을 잃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어. 당신은 내게 은주를 보살필 자유를 주었어. 이제야 내가 진짜 건축가가 된 것 같아. 지연은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서준은 지연의 어깨에 기대었고 그들의 침묵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두 번째 침실은 더 이상 비밀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가 싹튼 공간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약속의 방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매일 밤 은주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준비했고 서준은 희망의 정원,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요양병원 야외에 조성된 작은 정원은 햇살을 가득 머금었고 은주의 병실은 정원 바로 옆으로 옮겨졌다. 은주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아직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호흡이 안정되었고 지연이나 서준이 이야기할 때 맥박이 눈에 띄게 반응했다. 어느 날 토요일 아침 그들은 약속의 방에서 은주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은주야, 내 오빠 서준과 네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밭을 병원에 만들어줬단다. 이제 넌 매일 아침 해바라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야. 지연이 편지에 적었다. 서준은 고개를 들고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나에게는 아직도 풀지 못한 마지막 숙제가 하나 있어. 뭔데요? 우리 부모님, 그들은 은주 사고 후 나를 완전히 부정했어. 나는 그들에게 내 삶의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도망치지 않고 은주와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서준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을 찾아갔다. 10년 만의 방문이었다. 부모님은 늙고 지쳐 보였다. 서준은 8년 전 결혼 소식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그들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과 두 번째 침실의 진정한 의미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은주가 그의 죄책감이자 그가 놓지 못한 마지막 끈이었음을, 그리고 지연이 그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은주를 보살피는 것이 벌이 아니라 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내치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지연과 저는 은주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주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서준의 어머니는 충격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10년을 살았던 것이다. 그녀는 서준에게 가까이 다가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껴안았다. 서준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 동생을 네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서준의 어머니는 은주가 사실 서준의 친동생이었음을 시인했다. 서준은 고등학생 때부터 입양하였던 은주를 친동생처럼 사랑했지만 사고 이후 부모는 죄책감에 휩싸여 그 관계를 부정했던 것이다. 이것은 OE2에서 지현이 은주가 동생일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서준이 딸이라고 칭함으로써 잠재되었던 마지막 트위스트였다. 트위스트 최종, 화해와 용서, The Final Unveiling. 서준은 그제야 자신의 짐이 얼마나 복잡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은주에게 죄를 지은 것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은주를 동생으로 사랑할 권리조차 박탈했던 것이다. 서준은 지연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은주가 내 동생이었대. 나는 죄책감 때문에 그녀를 딸이라고 규정했지만 그녀는 내 동생이었어. 내가 사랑했던 나의 가족이었어. 지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동생이든 딸이든 그 아이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가족이에요.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이제 당신 자신을 용서할 차례예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완벽한 용서의 형태로 무르익었다. 그들의 두 번째 침실은 이제 가족의 방이 되었다. 결말 The lingering aftertaste. 시간이 흘러 은주에게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지연이 여느 때처럼 은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중 은주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담고 있는 듯했다. 은주야. 지연이 숨막히는 소리를 냈다. 은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에 들린 동화책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여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별.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뱉은 단어는 서준이 그녀를 위해 두 번째 침실에 놓아두었던 별 모양 스탠드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들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속죄가 그녀의 영혼에 닿았음을 증명하는 단어였다. 서준은 달려와 은주를 끌어안았고 지연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두 번째 침실에서 시작된 고통스러운 여정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은주의 번째 별이라는 단어로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비밀이 없는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다.